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학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학 동안에 아이들 키를 키우고 싶어 하시거든요. 뭐 키가 꼭 그렇게 중요하냐, 내실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 말에 저도 동의하지만 키를 키운다는 것은 참 많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성장이라는 것은 신체가 발육하고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키가 큰다는 것은 아이가 잘 크고 있다는 지표이고, 어, 이제 안에 있는 그런 장기들도 자라야 되고, 뼈도 자라야 되고, 그리고 아프지 않고,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조금, 많이 아프지 않고 잘 지나가야지 그 먹는 영양소들이 키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가 발육하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고, 어,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로 키가 어느 정도 크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키 성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의 단계는 이제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성장하는 시기는 출생해서 한 10개월간이라고 해요.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은 한 이제 뱃속에서 50cm 크잖아요. 10개월 동안. 그때가 가장 많이 크는 시기죠. 10개월 동안 50cm를 크니까. 그리고 나서 출생해서 만 2세가 될 때까지 어, 1차 급성장기를 갖게 되죠. 그리고 만 2세에서 사춘기까지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막 50, 80, 85, 90, 95, 100, 110까지는 사이즈가 거의 막 계절이 지날 때마다 바뀌다가 한 120에서 130 사이즈는 한두 해 정도 좀 오래 입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이제 요 시기거든요. 조금씩 어, 그런 옷을 사야 되는 시기들이 조금씩 이렇게 좀 텀이 길어지는 시기. 이제 만 2세에서 사춘기 정도가 되고요. 사춘기가 되면 제2, 2차 성징, 제2 급성장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춘기에서 청년기를 겪게 되죠. 음, 그러니까 아이의 키를 언제 키워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춘기 이전에 아이의 키를 신경 써서 아이의 성장에 맞춰서 영양소도 골고루 먹게 하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사춘기 이전에 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춘기 이후 청년기에도 키는 자라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어, 다리가 길어지느냐, 허리가 길어지느냐의 차이도 있습니다. 사춘기 이전에 키가 큰 아이들은요, 다리가 많이 길어지고요. 사춘기 이후에 이제 키가 큰 아이들은 허리가 길어지거든요. 허리가 길어져도 작은 것보다는 큰 게 낫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면 다리가 예쁘게 길어질 수가 있고, 또 예쁜 것뿐만 아니라, 어, 조금 더, 그러니까 성 호르몬이, 그런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하게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할 이전에 영양소를 잘 채워준다는 의미에서도 사춘기 이전에 키 성장을 신경을 쓴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예상 성장치라는 게 있어요. 내 아이의 키를 얼마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아들의 키는요, 엄마 키 더하기 아빠 키 더하기 13을 2로 나눠서 더하기 빼기 10cm. 그리고 이제 딸의 키는 빼기 13에서 나누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빼기 10cm예요. 아들, 딸 둘 다 한 몸무게가 40kg 정도 전후에 이제 키 성장을 관리를 해주셔야지 키가 잘 자랄 수 있고, 그다음에 몸의 성장도 잘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 이제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초경을 하게 되면은 초경한 이후부터 1년 정도 키가 더 크다가 거의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수경이 요즘에 빨라지는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수경이 빨라진다는 것은 호르몬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이의 키가 더 많이 안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예상 성장치를 크게 의미 부여를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키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엄마 키 더하기 아빠 키 빼기 13 나누기 2 한 시점은 이미 훨씬 예전에 지났거든요. 6학년 때 지났고. 이제 더하기 빼기 10cm인데 요 더하기 빼기 10cm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더하기 빼기 10cm를 하지 않으면 저희 딸은 159에서 9에서 멈춰야 되는데 지금 161이거든요. 근데 계속 잘하고 있어요. 근데 159에서 빼기 10을 하면은 149잖아요. 더하기 10을 하면 169잖아요. 149하고 169는 느낌이 아주 많이 다르죠.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들이 162가 되느냐, 182가 되느냐, 남자 키가 162와 182는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해답을 드리지 못한다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겠죠. 예상 성장치는 그냥 수치일 뿐이고요. 얼마든지 이것을 변경할 수 있다고 과학적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성장 요인은 아이가 물론 엄마 아빠가 키가 많이 크면은 그것도 아이가 이제 키를 얼마나 크는지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죠. 근데 유전적인 요인은 2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요, 후천적인 요인이 77% 작용을 하거든요. 후천적인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운동. 운동도 정말 중요해요.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제가 인스타에다가 저희 아들 키 큰 거 이렇게 벽에다가 금 그은 거를 올려놨었거든요. 그러면은 보니까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시기에는 키가 더 많이 컸어요. 특히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놀이터에서 2시간 동안 매일매일 뛰었거든요. 물론 뉴트리도 먹던 대로 잘 먹고, 그랬더니 한 달 사이에 한 1.5cm가 컸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기간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동안 신진대사도 활발하고, 먹은 것들도 대사가 잘 되고, 그리고 성장판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 운동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환경, 수면이나 스트레스 등. 그러니까 수면은 당연히 뭐 여기 계신 분들 정도 되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해가 딱 지고 10시 전에 자야지 당연히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돼서 키가 크죠. 그것을 모르는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잘 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지. 근데 아이들한테 또 수면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애들이 뭐 우리 애들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얘들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외에도 그런 몸이 아프다던가 아파서 뭐 부득이하게 약을 먹게 된다던가 그런 것들도 아이 몸에는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아이가 좀 감기에 걸렸거나 그러면 저희 이제 아들 그 수치 이렇게 금 거는 거 보니까 겨울에는 좀 그 크는 속도가 좀 덜하더라고요. 물론 운동하는 그 시간들도 좀 단축이 됐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조금씩 뭐 이렇게 콧물 조금 나고 그러면은 열이 나거나 그러면 그것들을 처리하는 데 먹는 영양소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키가 크는 대로는 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도록 덜 아프고 안 아플 순 없죠. 덜 아프고 약물을 덜 먹는 것이 아이의 키 성장, 특히 이제 키 성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요, 영양 섭취가 31%나 돼요. 영양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후천적으로 뭐 먹는 거 잘 먹어야지 잘 크지 이런 이야기가 맞지만 그렇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후천적인 요인, 영양 섭취가 유전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제 지금 대세론이죠. 그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후성 유전학이라고 부릅니다. 후천적인 요인이 유전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DNA의 변화를 일으킨다.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후성 유전학은요, 이제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DNA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우리 부모 그런 이야기를 되게 건강 상담하다 보면은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당뇨세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당뇨셨어요. 그래서 저도 당뇨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당뇨약은 50대 이후에 그냥 먹겠거니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후천적인 환경, 내가 먹는 환경, 내가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따라서 내 유전적인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유전자 발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유전자가요, 하나의 유전자가 발현이 되려면요, 그게 그냥 무조건 그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다 발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유전자,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발현이 되려면요, 이 앞에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 핵에 이런 DNA들이 있는데, 이게 쭉 읽어 내려가야 되는데, 이 유전자가 발현이 될지 안 될지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에, 메틸기하고, 여기 히스톤, 그러니까 히스톤이 아세틸레이션, 그래서 아세틸기, 메틸기, 이 두 가지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그 메틸기나 아세틸기의 어떤 이제 이 부분이 조절이 되면서 내가 당뇨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당뇨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될 수도 있고 당뇨 유전자가 없지만 얘네들은 원래 내 몸에서 발현이 안 되도록 부모님한테 물려받았지만 내가 아무거나 막 먹고 인스턴트 먹고 맨날 그 정제 설탕 이런 거 많이 먹고 막 탄산음료 먹고 그러면요. 그런 유전자가 켜질 수도 있어요. 원래 없었었는데. 그래서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 아니면 우리 아이가 왜 엄마 아빠는 다 큰데 아이가 작지? 또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아이가 왜 이렇게 잘 컸지? 그거는 분명히 그 아이의 시기, 환경,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 유전자가 다르게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12, 3년 전에는 약간 이제 블루오션이었는데 지금은 정설화됐죠. 이걸 우리가 후속 유전학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건강검진할 때 이렇게 DNA가 얼마나 변했는지, DNA가 유전적으로 이게 발현이 될지 안 될지,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해주고 있더라고요. 유전자가, 그럼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를 잘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건요, 영양, 영양 상태, 비타민, 약물, 에스트로겐이라는 거, 인공 에스트로겐은 우리가 쓰는 그런 플라스틱 웨어들 있잖아요. 플라스틱 웨어에 의해서도 그런 환경 호르몬이나 인슐린이나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호르몬 유사물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잠깐만. 이런 살충제 같은 성분. 그래서 살충제를 우리가 막 애써서 먹진 않죠. 찾아서 먹진 않지만 살충제를 뿌린 그런 야채나 과일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그런 야채를 먹은 동물을 우리가 요리를 해서 먹는다던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게 이게 후손 유전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DNA가 바뀌어서 질병으로 이렇게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타고난 유전자의 발현을 멈추게도 하고 멈추어 있는 유전체를 깨우기도 하고요. 내가 몸에서 DNA는 부모에게서 받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매일 만들어지는 다양한 유전자의 발현은 결국 뭐에 의해서 내가 먹는 음식의 재료, 영양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다 알고 계세요. 다 골고루 잘 먹어야지. 이런 얘기 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가정 시간에. 단백질, 탄수화물, 뭐 불포화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유산균. 이런 것들 다 먹어야 되는 거 모두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아이가 키가 잘 크지 않고 또는 성조숙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키가 더 안 커서 이런 것도 호르몬 조절하는 그런 약물을 먹는다거나 주사를 맞는 것 때문에 아이가 키가 안 크니까 뭘 걱정하시는지 요즘에 많이 하시죠. 성장 호르몬 주사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고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추려고 굉장히 고가의 금액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보고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도 제 주위에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성장 호르몬 주사에 대해서는 진짜 깊이 고민하시고 모든 그런 뭐랄까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다 고려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제가 세포의 건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몸은요,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이거 장기들은 다 조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 검진할 때 조직 검사하죠. 그래서 이게 조직, 우리 상피 조직이거든요. 이 조직, 우리 조직에는 세포들이 따닥따닥따닥 다 붙어 있어요. 이 붙어 있는 조직을 다 하나하나 떼면은 세포들이 이렇게 이거 염색한 거거든요. 이렇게 세포가 생겼는데, 얘를 좀 자세하게 보면, 세포는요,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뭐, 다 주관을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되게 복잡한데, 세포는,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고, 되게 중요한 사실은 세포는 하나의 생명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직을 생명체라고 하진 않고, 장기를 생명체라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세포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라는 정의가 뭐냐면, 스스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고, 배설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음, 증식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생명체라고 부르는데 세포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60조 개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각각의 세포들을 다 얘네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우리 아이가 정말 성장을 잘하고 증식과 분열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려면 각각 그 하나하나의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포는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인 가장 작은 단위이고 하나의 생명체이다. 그래서 내 몸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에 관심을 갖는 거고 내 몸에 있는 세포들에게 어떤 영양소를 공급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건강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키 성장 프로그램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아, 이거 제가 단백질도 뭐 단백질, 탄수화물, 뭐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유산균 뭐 이런 걸 다 얘기하면 아, 그걸 어떻게 다 먹냐고 그중에 하나만 한두 개만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웠죠.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왜 골고루 먹어야 되고 왜 모든 영양소가 다 갖춰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요, 유기체예요. 유기체라는 거는 어느 하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그런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하는 일들이 있고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유기적으로, 우리 몸이 유기체잖아요. 유기적으로 각각의 역할을 해내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생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포의 구조를 조금 살펴보고 세포에 왜 단백질이 필요한지, 왜 오메가3가 필요한지, 왜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한지, 왜 유산균이 필요한지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키 성장하는데 왜 이것들을 다 먹어야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먼저 단백질에 대해서 오늘 뭐 다음 시간까지 있으니까 오늘 이제 하는 데까지 할게요. 단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단백질 하면 바디키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강의에서 배우신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단백질 하면은 다 알고 계세요. 근육을 만드는 거고, 우리의 체구성 성분이고, 뭐 그런 이야기는 우리 머리카락도 단백질이고, 이거 다 고기잖아요. 단백질. 그렇기도 한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백질은요, 이게 뭐냐면, 우리 세포예요. 세포에서 아까 요 세포막에서 핵막, 요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세포막이고요. 여기가 핵막이에요. 그러면은 세포막을 통해서 어떤 뭐 인슐린이라든지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우리가 오늘은 주제가 키성장이니까 성장 호르몬이라고 할게요. 성장 호르몬이요. 이렇게 딱 우리 뇌에서 이제 자고 있는 동안에 장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서 성장 호르몬 분비해 그래도 성장 호르몬이 나왔어요. 그럼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은 여기에 있는 수용체를 통해서 이 호르몬이 들어가야 여기에 있는 이 동글동글함이 뭐 회색, 빨간색, 연두색, 노란색, 주황색 얘네들이 다
각각 다른 단백질들이거든요. 이 단백질들에 의해서 토스 돼가지고 신호가 전달이 돼서 이 성장 호르몬이 핵 안까지 들어와야 이게 세포가 증식과 분열이 촉진이 돼가지고 키가 크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세포막에서 핵막까지의 거리가 멀고 험합니다. 여기 있는 단백질들 화살표 보이시나요? 지금까지 밝혀진 단백질보다 밝혀지지 않은 단백질이 훨씬 많고요. 이런 화살표 신호들은 지금 대략적인 거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알려진 것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이 신호들을 아직도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포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되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단백질들은 20가지의 아미노산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단백질들이 다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아미노산 20가지를 골고루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근육이기도 하지만 세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교한 신호 전달에 필요한 일꾼들입니다. 다양한 일꾼들이 우리 세포에서는 필요해요. 그래서 일꾼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신호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호 전달에 오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1번부터 20번까지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3번 아미노산이 없어요. 다 있는데 3번이 없어요. 그러면은 3번이 필요한 아이들이 연두색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연두색이 없는 거예요. 연두색이 지금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신호가 가다가 제대로 못 가죠. 뭐 억제해야 될 때 억제 못하고 중식 뭐 이렇게 좀 활성화 시켜야 될 때 활성화를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호 전달에 오류가 생겨서 신호가 제대로 못 가요. 오류가 생겨서 이것이 예측되지 않은 세포의 분열로 이어지면 이것은 질병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아이는 고기 잘 먹어, 콩 잘 먹어, 두부 잘 먹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음식으로 섭취하는 단백질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백질을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단백질은요, 20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우리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가정 시간에 배웠던 거거든요. 남성분들은 기술 시간에 이거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20가지 중에 이건 필수 아미노산인데 필수 아미노산 중에 뭐 이게 하나가 부족해. 그러면은요. 이 물이 질질 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가장 적게 있는 그 아미노산의 양에 맞추어서 흡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가지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그런 단백질을 드셔야지 내 몸에 있는 이런 정교한 일꾼들을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근육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일꾼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런 단백질들이 다양한 단백질들이 다 만들어지지 않으면 신호가 제대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20가지의 종류의 아미노산이 다양하게 결합하여 만들어진 고분자 화합물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20가지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는 아미노 스코어가 100인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미노 스코어가 100인 단백질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백질을 고르는 되게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콩을 참 되게 사람들이 콩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왜 그런 경험 하셨죠? 두부 사러 갔는데 그냥 두부하고 국산 콩 두부하고 가격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 알고 계신가요? 굉장히 비싸요. 국산 콩 두부가.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콩은 GMO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콩에 있어서만큼은 GMO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격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국산 콩이 비싼 거예요. GMO를 그러니까 GMO라는 게 GMO 하는데 GMO가 뭐냐? 이거는 제네틱 모디파이드 오르가니즘의 약자인데 요즘에 리빙 모디파이드 오르가니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전적으로 변형된 유기체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게 GMO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밑에 감자가 자라고 위에 토마토가 자라면 감자도 먹고 토마토도 먹고 일석이조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너무 좋은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치만
제가 아까 후속 유전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GMO, 유전적으로 변형된 작물을 섭취했을 때 내 몸에 있는 DNA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GMO를 연구하는 실험실에 예전에 석사 졸업하고 한 1년 정도 이제 거기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화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GMO에 대해서는 너무 싫어하시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GMO를 수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광주 카이스트에서 그걸 GMO 작물을 막 만들어내면은 그걸 우리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유전자 분석해가지고 이제 막 하는 거였는데, 그 사람이 GMO인데도 우리가 분석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 뭐 다른 회사의 그런 프로틴 제품에서도 그런 GMO가 나왔는데 우리는 다 분석했는데 괜찮다. 우리는 다 괜찮다고 밝혀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그런 회사도 있었고, 그리고 GMO가 뭐 그런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분석을 했었어요. 그런 유전자 변형 고추를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했었고 너무너무 괜찮았었고, 그리고 쥐에다가 먹였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쥐도 세대를 거듭해서 굉장히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단계의 실험을 다 끝내고 출하하기 전에 이 고추에다가 무당벌레를 키웠었거든요. 근데 무당벌레가 1세대에서도 괜찮았고 2세대도 너무너무 괜찮았고 3세대도 너무너무 괜찮았는데 4세대에 있었던 그 무당벌레가 굉장히 이제 개체수가 많아졌는데, 그 4세대에 나왔던 그 무당벌레가 99.99%가 아니라 100%, 저희가 했던 무당벌레는 100% 날개가 기형으로 나왔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두려웠던 거는, 우리가 그전에 괜찮다고 했던 감자도 있었고 수박도 있었는데 걔네들도 우리가 검사할 때까지는 괜찮았지만 그 이후까지 보지 않아서 어쩌면 뒤에까지 실험을 했으면 안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들 연구원들끼리 밥 먹으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GMO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GMO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프로틴들이 많기 때문에 넌 GMO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프로틴을 고르셔야 됩니다. 파이토 프로틴이, 원래는 파이토 프로틴 녹차맛, 베리맛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되게 많이 나왔죠. 맛있는 프로틴 나오고 프로틴 쿠키도 나왔어요. 뉴트릴라이트에서 만들어 지금 나오는 프로틴들은 20가지 아미노산이 모두 함유된 단백질이고요. 당연히 넌 GMO,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넌 GMO고요.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고 있죠. 근데 엑세스 아미노 같은 경우에는 20가지 아미노산이 아니고 이제 근육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런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지금 바디킬을 하고 근육을 만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더 좋고, 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프로틴을 잘 먹여주는 게 아이들의 그런 세포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프로틴을 얼마나 잘 먹이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키 성장이 한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틴을 꼭 그대로 이제 다뭐 물이나 우유에 타서 먹이시는 것도 정말 좋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먹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레시피를 다양하게 하셔가지고 과일이랑 섞는다던가, 뭐 저는 부침개나 쿠키나 빵에다가 넣어서도 프로틴을 넣어서 요리를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아이들이 프로틴을 먹고 섭취하고 이제 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오메가3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